아우슈비츠 수용소 단지에서 11번 구역은 금세 억압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수용소의 다른 구역들과는 달리 이 구역의 운영은 의도적인 침묵 속에 감춰져 있었고 일반적인 위계 질서 밖에서 관리되었으며 모범적인 처벌이나 은밀한 제거가 필요한 사례들을 위해 유보되었습니다. 본 수용소 남서쪽 구석에 위치한 이 건물은 처음부터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재설계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규칙적인 규범이 적용되지 않았고 출입에 대한 자세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결정은 게슈타포에 직접 대응하는 채널을 통해 내려졌고 명령은 기록으로 남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들어온 죄수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세포 내부에는 어떤 조건이 부과되었는가? 그리고 왜 11번 블록은 새로운 형태의 학살의 시작을 알리는 곳이 되었을까? 두려움의 기반 11번 블록의 행정적 기원. 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 이후 나치군은 단순한 군사 정복을 넘어 폴란드 지식인 엘리트를 계획적으로 제거하는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1940년 중반 52행침의 옛 기병 막사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바뀌었고 이 단지 내 한 건물은 다른 모든 잔혹 행위를 능가하는 명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3번 건물로 불렸다가 나중에 11번 블록으로 개칭된 이 건물은 친위대가 정치적 탄압의 중심지로 사용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정한 곳이었습니다. 주수용소 남서쪽 구석에 위치한 이 건물은 비밀 작전에 완벽한 격리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원래 폴란드 기병 장교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계된 두꺼운 벽돌벽은 이후 개축 작업에 필요한 방음 기능과 구조적 경호성을 모두 제공했습니다. 1940년 여름 SS 건설팀은 정권의 진정한 의도를 예고하는 구체적인 개조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나무 창문을 철창으로 교체하고 특수 잠금 장치가 달린 방호문을 지하실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환기 덕트는 의도적으로 폐쇄하여 공기 순환을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11번 블록의 행정은 수용소 생태계 내에서 독특한 위계 질서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운영 통제권은 카토비체에 있는 게슈타포 사무소에 있었고 이 사무소는 모든 지역 정치범 체포에 대한 절대적인 관할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체계로 인해 11번 블록은 정상적인 수용소 위계 질서 밖에서 운영되었고 법적 보호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평행 체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매주 카토비체에서 이송 명단이 도착했는데 나치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어 체포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포함 기준은 끊임없이 확대되었습니다. 독일 교육과정 시행을 거부한 교사, 폴란드어로 예배를 계속 진행한 성직자,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직 정부 관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정치적 적의 정의는 적극적인 저항뿐 아니라 지적 독립이나 문화적 자부심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를 포괄했습니다. 선발 과정은 정권의 사회 역학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치는 명백한 군사적 위협을 표적으로 삼는 대신 제거될 경우 기하급수적인 심리적 파괴를 초래할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집중했습니다. 마을교사의 실종은 교육자를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따르는 덕에 대한 끔찍한 메시지를 공동체 전체에 전달했습니다. 당시 행정 기록물은 테러 배후의 관료적 구조를 드러낸다. 소위 벙커부흐 붕커북는 이름, 수감자 수, 공식화된 혐의, 그리고 이후의 행선지까지 매일 기록하기 시작했다. 혐의는 반독일 활동, 불법 선전, 유대인 지원, 사보타주 등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랐다. 이러한 혐의의 의도적인 모호성 덕분에 사실상 모든 행위가 소급적으로 범죄화될 수 있었다. 1940년 7월부터 12월까지 11번 구역에서는 3,000명이 넘는 폴란드 정치범들이 수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살아남아 수용소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초기 신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인간의 저항력을 시험하는 형벌 체계에 시달렸습니다. 이 건물은 이후 나치 수용소 네트워크 전체에 대규모로 적용될 심리적 고문 기법을 개발하는 실험실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카토비체 게슈타포와 아우슈비츠 사령부 간의 서신 교환은 이러한 작전의 실험적 성격을 드러냅니다.
장교들은 신문 방식을 마치 과학 실험처럼 논의하며 정신적 저항을 무너뜨리는 다양한 접근법의 효과를 평가했습니다. 이 냉혹하고 임상적인 기록은 건물 지하에서 동시에 발생했던 잔혹한 신체적 학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1940년 말 11번 구역은 아우슈비츠에서 가장 두려운 장소라는 명성을 쌓았습니다. 다른 막사의 수감자들은 11번 구역으로 이송될 수 있는 행동을 피하기 위해 정교한 미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속삭이는 대화 속에서 그 건물에 대한 언급만으로도 저항이나 탈출에 대한 논의는 침묵하기에 충분했습니다. 1941년 동안 이 수용소의 기능적 변화는 나치 테러의 적응적 성격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폴란드 정치범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곧 소련 전쟁포로 프랑스 레지스탕스 대원 그리고 체코 지식인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집단들은 각기 다른 언어, 문화 그리고 저항 방식을 도입했고 이로 인해 수용소 관리자들은 신문과 처벌 기법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용소의 의료 보고서는 11번 구역에서 보낸 시간과 영구적인 신체적, 정신적 악화 사이에 불안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반 수감자로 전환된 수감자들은 급격한 체중 감소, 수면 장애, 과장된 논란 반응,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이 즉시 알아차리게 된 특정 형태의 멍한 시선 등 일관된 증상을 보였습니다. 11번 구역은 특정 행동을 처벌했을 뿐만 아니라 수감자들의 심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11번 구역 주변에 구축된 지원 인프라는 작전의 규모를 입증했습니다. 수감자들을 건물 내외부로 이송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수립되었고 다양한 처우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행정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양한 신문 방식의 효과를 추적하기 위한 문서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이러한 테러의 관료화는 얻은 교훈을 체계화하여 제국 전역의 다른 수용소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통의 건축, 고통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11번 블록의 내부 디자인은 무기화된 건축의 불길한 걸작으로 여겨졌습니다. 모든 요소가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극대화하도록 세심하게 개조되어 한때 군 막사였던 곳이 3차원 인간 파괴 기계로 변모했습니다. 건물의 지하가 이 공포스러운 건축의 핵심을 이루었다. 4개의 주요 복도로 나뉘고 각 복도는 특별히 계산된 크기의 방들로 정렬되어 있었는데 이 공간은 거주자들을 체계적으로 비인간화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방들의 정확한 치수는 우연이 아니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동시에 고통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최소 크기를 결정하기 위한 수년간의 실험이 반영된 결과였다. 공식적으로 슈테첼렌 스테셀렌으로 알려진 입식 감방은 가로 90cm, 세로 90cm, 높이 180cm로 정확히 측정되었습니다. 이 크기 덕분에 사람은 똑바로 서 있을 수는 있었지만 편안하게 앉거나 눕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감방 4개는 지하에서 가장 외딴 곳에 지어졌으며 각 감방에는 가로 5cm, 세로 5cm 크기의 환기구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각 감방에 들어가려면 수감자는 바닥에 있는 구멍을 통해 기어 들어가야 했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굴욕적인 설계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복종하는 자세를 강요했습니다. 이 감방들의 구조는 세심한 디테일에 대한 꼼꼼함을 보여줍니다. 내부 벽은 거친 표면으로 덮여 있어 몇 시간 동안 서 있어 기진맥진한 수감자들이 벽에 기대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바닥은 고인 물이 부은 발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약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배수 시설이 없어 배설물이 쌓여 더욱 비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하실의 조명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완전한 어둠은 단순한 보안 조치를 넘어 계산된 심리적 도구로 기능했습니다. 시각적 자극이 완전히 사라지자 수감자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시간의 흐름을 추적할 수 없게 되었으며 단순한 물리적 감금을 넘어선 실존적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은 낮과 밤, 현실과 환각을 구분하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지하실의 환기 시스템은 개보수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작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기존 환기 덕트가 부분적으로 막혀 산소 순환이 저하되어 지속적인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유발했습니다. 이후 소련 연구원들이 측정한 결과 지하실의 산소 수치가 정상 기준치보다 약 40% 낮아 만성 저산소증을 유발하여 신체 저항력과 인지 기능을 모두 약화시켰습니다.
지하실의 온도 변화는 또 다른 고문 도구가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섭씨 5도 아래로 자주 떨어졌고 여름에는 섭씨 35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85%를 넘는 습도는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했고 천 조절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생리적 영향은 수용소 의료진에 의해 면밀히 관찰되고 기록되었습니다. 입식 감방에 수감된 수감자들은 처음 24시간 이내에 하지에 심한 부종을 겪었습니다. 강제적인 자세는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하여 무감각과 만성 통증을 초래했습니다. 48시간 후에는 많은 수감자들이 심각한 탈수증과 정신착란 증상을 보였습니다. 11번 블록의 건축에는 음향 차단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기능도 포함되었습니다. 외벽은 견고한 벽돌로 보강되어 소리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에 불쾌한 메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수감자들의 비명과 신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져 끊임없는 고통의 사운드 트랙을 만들어냈고 이는 모든 수감자에게 또 다른 형태의 심리적 고문이 되었습니다. 대량 구금에 사용된 더 큰 감방은 고통공학의 또 다른 측면을 드러냈습니다. 가로 4m, 세로 6m 정도 되는 이 방들은 최대 40명의 수감자를 동시에 수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과밀 수용이 너무 심해서 수감자들은 모두 동시에 눕지 못하고 다른 수감자들은 서 있는 동안 교대로 쉬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강제적인 수면 박탈은 정신적 저항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하실 문의 디자인은 심리적인 요소를 더했습니다. 각 문에는 눈높이의 작은 창문이 나 있었지만 이 창문들은 밖에서만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감방 안의 수감자들은 밖을 볼 수는 없었지만 언제든 감시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감시의식은 해방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끊임없는 편집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건축 자재는 물리적 표면이 정신 상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닥에 사용된 콘크리트에는 거친 혼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수감자들이 기어다닐 때 피부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금속 표면은 항상 차가워지도록 처리되어 지속적인 불편함을 유발하여 신체적 이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기술 계획은 이러한 건축적 변화가 무작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원래 설계는 여러 차례 수정되었으며 각 수정은 고문 도구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의 특정 측면을 개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SS 엔지니어들은 설계의 모든 요소가 계획된 심리적 파괴라는 전반적인 목표에 기여하도록 심리학자 및 의사들과 협의했습니다. 침묵의 증인들, 시면의 심장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11번 블록에서 나온 개인적인 증언들은 인간의 저항과 굴욕에 대한 기존의 모든 이해의 한계에 도전했던 경험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밀한 창을 제공합니다. 편지, 은밀한 낙서, 그리고 구술 증언으로 보존된 이러한 개인적인 증언들은 통계를 인간적으로 만들고 단순한 숫자를 초월하는 고통의 차원을 보여줍니다. 막시밀리안 콜베의 이야기는 11번 구역에서 가장 잘 기록된 개인적 희생 행위 중 하나입니다. 1541년 2월 유대인과 저항 세력을 도운 혐의로 체포된 폴란드 프란치스코 회 사제는 수감번호 16,670번으로 아우슈비츠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경험은 정권의 조직적인 잔혹함과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성을 유지하는 일부 개인의 놀라운 능력을 모두 보여줍니다. 1941년 7월 14번 막사에서 탈출 시도가 있은 후 부사령관 카를 프리츠는 보복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는 표준 관행이 되었습니다. 같은 막사에서 10명의 수감자를 선발하여 굶겨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치는 특정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동이 집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일반 대중을 공포에 떨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프리츠가 사형수들의 이름을 발표하자 선택된 사람들 중 한 명인 프란치세크 가요브니체크는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생각에 절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콜베 신부가 나서서 그의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나치의 테러 행위를 인간 존엄성의 확인으로 바꾸려는 의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콜베가 마지막 2주를 보냈던 18번 감방은 독특한 형태의 저항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수용소 기록 보관소에 따르면 굶주림에 시달렸던 다른 수감자들과 달리 콜베는 기도와 속삭이는 대화를 통해 감방 동료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행동에 당황했던 친위대 간수들은 이내 감방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가사의한 고요함에 불안해하며 감방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콜베가 지하실에 있었던 것이 11번 구역의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통역으로 일했던 수감자 브루노 보르고비에츠는 나중에 지하실의 평소 비명과 신음소리가 기도하는 소리로 바뀌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테러의 음향 환경이 이렇게 변한 것은 나치가 예상하지 못했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저항의 한 형태였습니다. 1941년 8월 14일, 2주 동안 음식과 물을 먹지 못한 채 콜베는 의식을 유지했지만 그의 동료 9명은 사망했습니다. 수용소 의료 기록에 따르면 SS 하위 지휘관 보크는 콜베의 심장에 직접 석탄산을 치사적으로 주사했습니다. 수용소 기록 보관소에 등재된 이 의학적 처형은 사제의 영적 저항을 꺾을 수 없었던 정권의 좌절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콜베의 죽음은 11번 블록을 훨씬 넘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목숨을 건진 가조우니 체크는 전쟁에서 살아남아 그의 희생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의 후속 기록은 아사 수용소에서의 일상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기록 중 하나로 콜베의 존재가 어떻게 완전한 절망의 경험이 되어야 했던 것을 육체적 고통을 초월하는 무언가로 변화시켰는지 설명합니다. 말라 지메트바움과 에드워드 갈린스키의 이야기는 11번 구역에서 벌어진 인간 증언의 또 다른 차원을 보여줍니다. 벨기에에서 추방된 폴란드계 유대인인 지메트바움은 다국어에 능통하여 수용소에서 통역관이라는 독특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이 직책은 그녀에게 수용소 내에서 더 큰 이동성을 제공했지만 대부분의 수감자보다 수용소의 행정적 공포를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했습니다. 폴란드 정치범 번호 13932번인 갈린스키는 사보타주 혐의로 기소되어 11번 블록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지하 감방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저항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1943년 지메트바움을 만났을 때 두 사람은 각자의 탈출 계획뿐 아니라 자신들이 목격한 잔혹 행위를 기록할 방법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꽃피웠던 그들의 관계는 수용소의 조직적인 비인간화에 맞선 근본적인 저항의 행위였다. 11번 블록 벽 속에 숨겨져 있던 그들이 보관했던 비밀 기록 보관소에는 희생자들의 이름, 처형 날짜, 그리고 고문 방법이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는 훗날 전후 연구자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1944년 7월 탈출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지메트바움은 수용소 행정부서에서 일하며 여성 SS 제복을 입수했고 갈린스키는 작업 지휘부 연주를 통해 위조 신분증을 확보했다. 그들의 도주는 3주 동안 이어졌고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수용소에 대한 정보를 폴란드 레지스탕스 부대에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재체포와 이후 처형은 수감자와 교도관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메트바움은 처형 직전 숨겨진 면도칼로 자신의 혈관을 그어버리고 나치에게 공개 처형이라는 만족감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갈린스키는 11번 블록 안뜰 벽에 기대어 총에 맞았지만 그 전에 수용소 전체의 수감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항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 감방에 남긴 낙서는 그들의 마지막 시간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어, 독일어, 이디시어가 혼합된 이 메시지는 개인적인 사랑의 메시지와 수용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전쟁 후에도 이 낙서가 보존된 것은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도 진실을 기록하려는 그들의 비범한 결의를 보여줍니다. 1944년 10월 존더 코만도 반란은 11번 구역이 어떻게 조직적 저항의 중심지로 변모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화장터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된 존더 코만도 대원들은 11번 구역 수감자들과 비밀리에 연락하는 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연결망을 통해 그들은 폭발물 밀수를 조직하고
아우슈비츠 역사상 유일하게 성공적인 무장 반란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반란 지도자 중 한 명인 잘만 그라도프스키는 제3화장실 근처에 묻은 원고를 통해 화장장 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전쟁 후 발견된 이 문서들은 저항군의 정교한 조직과 11번 블록이 비밀 활동의 연락 거점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반란에 대한 보복으로 11번 블록 안뜰에서 존더 코만도 대원 451명이 처형되었습니다. 소수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처형은 일상적인 처형과는 달랐습니다. 사형수들은 총살당하기 전에 스스로 무덤을 파야 했고 다른 수감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시신을 며칠 동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용소 의료 기록에는 불안한 현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 심리학자들이 블록 11 생존자들에게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로 인식할 만한 증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증상으로는 반복적인 악몽, 과각성, 그리고 낮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극심한 야간 공포증을 경험하게 하는 특정 형태의 해리가 포함되었습니다. 모탈 테스트, 화학적 살상이 시작된 블록. 1941년 여름 11번 구역의 본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원래 개인 고문과 처형을 위해 설계된 시설들이 최초에 계획된 화학 살상 실험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나치 대량 학살의 실험적 성격을 예고하는 여러 요인들이 융합된 결과였습니다. 아우슈비츠 부사령관이었던 카를 프리츠는 다른 수용소에서 진행되던 학살 작전을 관찰한 후 총살, 교수형, 구타와 같은 전통적인 처형 방식이 대량의 희생자를 처리하는 데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개별 처형에는 너무 많은 인력이 필요했고 희생자들 사이에 저항이 생겼으며 처형을 담당했던 친위대 경비병들에게 심리적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수용소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루돌프 회스가 부재 중이던 틈을 타 프리츠는 아우슈비츠에서 옷과 막사를 소독하는데 이미 일상적으로 사용되던 살충제인 치클론 B를 실험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스를 살상 무기로 시험하기로 한 그의 결정은 이 가스가 제공하는 이점을 직관적으로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도 신속하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고 여러 명의 희생자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심리적 장벽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의 첫 희생자 선정은 정권의 인종적, 정치적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소련 전쟁 포로들이 선택된 이유는 정권이 그들을 국제협약상 권리가 없는 인간 이하로 간주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포로로 잡힌 전투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지역 독일 주민들의 동정을 얻기 어려웠다. 수용소 환자들은 행정부에 경제적 부담을 주었고 건강이 악화되어 신체적 저항력이 약했기 때문에 포함되었다. 11번 블록 지하에는 기술적 준비를 위해 구체적인 개조가 필요했습니다. 기존 감방은 특정 기준에 따라 선정 및 조정되었습니다. 즉, 원하는 희생자 수에 적합한 크기, 밀폐력, 그리고 안전한 시신 이송을 위한 후속 환기의 용이성입니다. 이러한 개조는 앞서 설명한 건축적 변경과는 상당히 달랐으며 특히 치명적 가스의 격리 및 분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1941년 9월 3일 이른 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약 600명의 소련군 포로와 250명의 폴란드인 환자가 소독이라는 명목으로 지하실로 이송되었습니다. 희생자들이 지정된 감방에 갇히자 가스 마스크를 착용한 친위대 요원들이 지클론 비과립을 지하실 천장에 특별히 뚫린 구멍을 통해 주입했습니다. 수용소 기록 보관소에 보존된 이 실험에 대한 행정보고서는 해당 절차의 물류 측면뿐만 아니라 그 효과에 대한 상세한 관찰 결과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은 15분에서 20분 이내에 발생했는데 이는 이전 처형 방식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절차는 SS 요원과 희생자 간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요구하지 않아 이전 처형 방식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심리적 요인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실험에 대한 의학적 기록은 이후 비르케나우의 가스실에서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질 기술적 측면들을 드러냈습니다. 가스 농도, 주변 온도, 습도, 그리고 가스실 점유 밀도는
모두 실험 과정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꼼꼼하게 정리되고 분석되었으며 대량 학살의 완성을 위한 왜곡된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신 처리는 물류상의 어려움을 야기했고, 이는 아우슈비츠의 최초의 존더 코만도, 에손더 코만도가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로 유대인과 폴란드인으로 구성된 이 수감자들은 시신 처리, 감방 청소, 개인 소지품 분류, 화장터로의 이송 등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을 담당하도록 선발되었습니다. 시신 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강제 노동 조직은 이후 모든 말살 작전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전쟁 후 수집된 존 데르 코만도 초기 대원들의 증언은 가스실에서 독가스로 살해된 후 감방에 들어갔을 때 겪었던 끔찍한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신에서는 격렬한 질식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벽을 핥히어 피가 묻은 손톱, 극도의 공포에 찬 표정,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숨을 쉬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던 흔적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실험의 기술적 성공은 이후 몇 주 동안 반복되고 개선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수용소 기록 보관소에는 1941년 9월과 10월 동안 11번 블록 지하에서 지클론 B를 이용한 최소 5건의 추가 실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실험은 특정 변수, 즉 다양한 가스 농도, 다양한 그룹 크기, 그리고 공정 효율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공간 구성을 시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험에 대한 과학적 기록은 가해자들의 심각하게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드러냈습니다. 보고서는 인간 피해자들을 냉정한 임상 용어로 묘사하며 기록하는 고통을 의도적으로 비인간화하는 전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효과 시간, 최적의 실험 대상 밀도, 환기 프로토콜에 대한 관찰은 대량 학살을 일련의 기술적 문제로 변모시켰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SS 위계를 통해 신속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루돌프 회스는 부재에서 돌아오자마자 실험을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즉시 실험의 확장 및 체계화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우슈비츠와 베를린 간의 서신 교환은 11번 수용소의 실험이 나치가 불필요한 요소들의 문제라고 불렀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중요한 진전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줍니다. 11번 블록 지하 실험 시설에서 1번 화장장으로의 전환은 실험적 살처분에서 산업적 살처분으로의 진화를 의미했습니다. 1번 화장장은 더 큰 수용 능력, 더 나은 환기, 그리고 화장로와의 근접성 등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여 시신 운반의 물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11번 블록에서 개발된 기술 원칙과 운영 프로토콜은 근본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과학 의학이 처벌이 되었을 때 11번 블록에서 몇 미터 떨어진 10번 블록은 나치 테러의 또 다른 그러나 마찬가지로 사악한 차원을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의료가 치료업에서 조직적인 고문 도구로 변질된 것입니다. 카를 클라우베르크와 호르스트 슈만의 지휘 아래 이 건물은 과학적 연구라는 명목으로 인간의 잔혹함의 한계를 재정해야 하는 의학 실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칼 클라우베르크는 1942년 4월 뛰어난 의학 경력과 하인리히 힘러의 개인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아우슈비츠에 도착하여 대량 불임 수술법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실용적인 것이었습니다. 나치 정권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겼던 모든 사람들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불임 수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유대인 여성들은 이러한 실험의 비자발적인 실험 대상이 되었고 인종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실험실 재료로 전락했습니다. 클라우버그가 개발한 시술은 정교한 의학 지식과 고의적인 가학성을 결합했습니다. 그의 기술은 포르말린 질산은 그리고 비가역적인 흉터를 남기도록 특별히 개발된 실험 화합물과 같은 부식성 물질을 피해자의 자궁과 나팔관에 직접 주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술은 마취 없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실험 프로토콜의 의도적인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험에 대한 보존된 의료 기록은 고문에 적용된 성문화 수준을 드러냅니다. 클라우버그는 각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했으며 주사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서적 반응까지 기록했습니다.
그의 기록에는 통증 수준, 의식 상실까지의 시간, 그리고 다양한 농도의 부식성 물질의 효과에 대한 임상 관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클라우베르크가 힘러에게 보낸 편지는 가해자들의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불편한 창을 제공합니다. 1943년 6월자 서신에서 클라우베르크는 비수술적 여성 불임 수술법을 완성했다고 자랑스럽게 밝히며 수술 확장을 위한 추가 자원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임상적이고 냉정한 어조는 그의 수술이 초래한 극심한 고통에 대한 생존자들의 증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전쟁 후 시행된 부검을 통해 확인된 이러한 실험의 해부 병리학적 결과는 희생자들의 생식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음을 보여줍니다. 나팔관은 완전한 흉터와 폐색을 보였고 난소는 심각한 위축을 보였으며 많은 자궁의 천공이 발생하여 복막염과 폐혈증을 유발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영구적인 불임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감염성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시에 호르스트 슈만은 고강도 방사선을 사용하는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잔혹한 접근법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생식기관을 치사량의 10배 이상 초과하는 선량의 X선에 직접 노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용된 X선 장비는 특정 신체 부위에 방사선을 집중시켜 표적 조직의 손상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반응을 모니터링하도록 특별히 개조되었습니다. 슈만의 실험 프로토콜에는 동일한 희생자들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시간 경과에 따른 조직 손상의 진행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기록 보관소는 방사선이 인간 생식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엉뚱한 과학적 집착을 보여주며 희생자들을 실험실 표본처럼 취급하여 그들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기법을 완성하는 데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실험 중 촬영되어 수용소 기록 보관소에 보존된 의학 사진들은 이러한 시술의 파괴적인 신체적 결과를 보여줍니다. 사진들은 심각한 방사선 화상, 광범위한 조직 괴사, 그리고 고용량 X선에 의한 기형을 보여줍니다. 이 사진들은 범죄를 기록하기 위해 촬영된 것이 아니라 슈만이 전쟁 후 발간할 예정이었던 의학 서적에 사용할 과학적 기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의학 통계가 포착할 수 없는 인간적인 측면을 보여줍니다. 방사선 실험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여성 중 한 명인 베라 알렉산더는 이후 증언에서 피해자들이 최대 15분 동안 노출되는 동안 움직이지 않고 버텨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많은 여성들이 의식을 잃었지만 다시 의식을 되찾아 추가 노출에 시달렸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이러한 수술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측면을 드러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절차를 거쳤지만 불임 수술이 발달 중인 유기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프로토콜을 수정했습니다. 의료 기록에는 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수술의 모든 측면을 특징짓는 것과 동일한 임상적 냉대를 받았습니다. 클라우베르크, 슈만 그리고 다른 수용소 의사들의 협력은 10번 블록을 훨씬 넘어서는 실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명문 대학과 카이저 비렐름 연구소를 포함한 독일의 의료기관들과 공유되었습니다. 이러한 학술적 협력은 독일 의학계 내에서 실험의 정당성을 확립하고 얻은 지식이 주류 의학 연구에 통합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의 윤리적 함의는 직접적인 희생자들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저명한 의사들이 조직적인 고문에 가담한 것은 의료 윤리의 근본적인 왜곡을 의미했으며 이는 의료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실험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개발된 뉘른베르크 강령의 원칙은 오늘날까지 유효한 의료 실험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처벌로서의 섹스, 아우슈비츠 매춘굴. 1943년 하인리히 힘러는 나치 수용소의 가장 심각한 측면 중 하나를 확립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바로 강제 수용소 내에 통제와 동기부여의 도구로 사창가를 설치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아우슈비츠 1호 수용소 24번지는 이 정책이 시행된 장소가 되었고 성착취는 나치 억압 시스템의 공식적인 구성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지시의 논리는 인간 심리에 대한 정교한 이해가 사악한 목적에 적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나치 계획가들은 남성 수감자들의 완전한 성적 박탈이 생산적인 목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특정한 형태의 절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동 생산성과 복종에 대한 보상으로 통제된 성적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정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착취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위해 24번 블록이 선택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주수용소 외곽에 위치하여 신중한 작전 수행에 필요한 고립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특권층 수감자 막사와 인접하여 통제된 접근이 용이했습니다. 1943년 여름 건축 개축을 통해 이 건물은 조직적 성착취를 위한 특수시설로 변모했습니다. 사창가에 끌려간 여성들은 작전에 계산된 본질과 정권의 인종적 편견을 모두 드러내는 기준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폴란드 정치범들이 희생자의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정치적 지위 때문에 독일 경비병들의 동정을 사기 어려웠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일반 범죄자로 분류된 독일 수감자들은 정권이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며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착취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포함되었습니다. 모집 과정은 나치의 심리 조작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여성들에게는 더 나은 생활 환경, 식량 배급량 증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조기 석방이라는 모호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필요한 업무의 실제 성격을 언급하지 않은 채 특별 근무 기회라는 명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여성들이 제안을 수락하자 그들은 거절할 경우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업무로 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춘소 행정은 쿠폰 제도를 통해 운영되었는데 이는 인간의 친밀감을 수용소 경제 내에서 상품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남성 수감자들은 뛰어난 노동 생산성, 수용소 행정과의 협력 또는 다른 수감자들의 저항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쿠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각 쿠폰은 제한된 기간 동안만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고 이는 인간의 성을 완전히 상업화하는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수용소 기록에 보존된 매춘소 행정 기록물은 성착취를 일상적인 행정 절차로 변질시킨 관료화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방문객 명단, 운영 일정, 의료 검진 보고서는 수용소 행정의 다른 측면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조직적 사고방식을 강제 매춘 관리에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24번 구역의 감독은 여성 SS 경비원, 특히 이르마 그레즈에게 할당되었는데 이들의 작전 참여는 굴욕과 통제의 차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레제는 피해자의 굴욕을 극대화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했습니다. 즉, 여러 명의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행된 굴욕적인 의료 검진, 고통스러운 화학 물질을 사용한 소독 절차, 그리고 음식 박탈과 공개 노출을 포함한 처벌 체계였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24번 블록 여성들이 단순한 물리적 저항을 넘어서는 생존 전략을 어떻게 개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할리나 비렌바움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상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특히 폭력적인 방문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당면한 위험에 대한 경고 신호를 개발했는지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수용소 관리자들이 예상하지 못했고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던 저항의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의학보고서는 강제 수용소 환경에서 강제 매춘이 초래한 파괴적인 신체적 결과를 폭로했습니다. 의학보고서는 만연한 성병,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외상, 그리고 부식성 화학물질을 이용한 예방적 치료로 인한 부인과적 합병증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적용 의료 프로토콜은 여성 피해자의 복지보다 남성 방문객의 질병 예방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러한 계획된 강간으로 인한 임신은 나치의 잔혹함을 더욱 부각하는 절차를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24번 구역 여성 중 최소 9건의 임신이 확인되었는데 모두 마취 없이 시행된 강제 낙태를 통해 임신이 중단되었으며 종종 사망을 초래하는 합병증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시술은 수용소 공식 용어로 필요한 의료 개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4번 블록 내부의 저항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기대에 도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저항 네트워크에 정보를 제공하여 작전을 방해했고 다른 여성들은 방문을 매우 불쾌하게 만들어 정기 방문객들이 다른 곳을 찾도록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저항 형태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4번 블록 작전 기록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수용소의 다른 측면들과의 연관성도 밝혀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방문 중 수집된 정보는 수용소 행정부가 저항 활동에 연루된 수감자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창가는 통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수용소의 비밀 활동에 대한 정보원 역할도 했습니다. 24번 블록 작전의 성차별적 함의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강간을 통제 도구로 제도화한 것은 성폭력의 성문화를 의미했으며 이는 전쟁 범죄를 이해하는 데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확립된 선례는 이후 분쟁 중 성폭력에 관한 국제법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 비행 제국 멸망 전 증거 인멸. 1944년 여름 소련군이 동부 전선을 통해 급속히 진격하기 시작하면서 SS 당국은 아우슈비츠에서 시행되었던 학살 시스템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명령은 제국 중앙보안사무소 SAASA에서 직접 내려져 공식 채널을 통해 수용소장 루돌프 회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체포될 경우 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및 서류적 증거를 파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가장 활용도가 낮은 가스실의 일부를 해체하고 수감자들을 비르케나우로 이송하는 일부 철도 노선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량 추방을 중단하라는 명령은 히물러가 히틀러에게 전술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시점과 일치했는데 이는 학살을 중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파괴 대상 시설 목록을 작성하고 특정 작업 지휘부를 지정하여 폭파 작업을 수행했으며 진행 중인 활동에 대한 어떠한 대화나 언급도 철저히 검열했습니다. 수용소 행정부와 카토비체 게슈타포 간의 협력은 지속되었습니다. 각 단계는 신뢰할 수 있는 인력에 의해 신중하게 기록되고 실행되었으며 흔적이 남지 않았습니다. 1944년 9월에서 12월 사이 아우슈비츠 요원들은 체계적인 파일 제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수감자 입소 기록, 처형 명단, 화장터 행정문서, 그리고 내부 서신들은 수집되어 임시 화장로로 옮겨지거나 노천 구덩이에서 직접 소각되었습니다. 작전은 제3정치국 에입테이룽 디레이가 지휘했고 베를린으로 직접 파견된 SS 장교들이 감독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용소 내 주요 구조물들을 해체하거나 파괴했습니다. 검은 벽은 해체되었고 그 재료들은 구역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제4화장터와 저화장터의 가스실은 토텐코프-베르반트, 토텐코프-베르반트 기술자들이 설치한 폭발물로 파괴되었습니다. 11번 구역 벽의 비문은 깨끗이 지워졌고 일부 감방은 석조로 봉쇄되어 조사가 불가능했습니다. 화장터 화장로는 부분적으로 파괴되었고 문과 내부 구성품들은 제거되거나 녹여졌습니다. 일부 창고는 비워졌고 수감자들의 개인 소지품은 주변 지역에 대량으로 매몰되었습니다. 시각적 기록 또한 삭제되었습니다. 사진 네거티브, 기술 도면, 의료 기록은 일반 기록 보관소와 함께 소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의 방대한 규모로 인해 많은 교정본이 온전하게 보존되거나 제대로 파괴되지 않아 나중에 회수될 수 있었습니다. 수용소 운영 마지막 몇 달 동안 아우슈비츠 내부 구조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위험하다고 판단된 수감자들에 대한 처형이 심화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존더 코만도, 손더 코만도, 단원, 간호사, 통역관, 그리고 화장터나 이송부서에서 일했던 전직 카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전 통지 없이 11번 구역으로 이송되어 처형장이나 아직 건재한 화장터 뒤편에서 총살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용소 병원에서 독살되거나 치사 주사를 맞아 처형되었습니다. 행정부는 해방 불가로 표시된 특별 명단을 유지했고 이 명단은 매주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청소 명령 또한 점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학살시설과 접촉했던 유대인 출신 수감자, 특히 읽고 쓸 수 있거나 내부 문서를 접할 수 있는 수감자에게 우선적으로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부는 스스로 무덤을 파야 했습니다. 이는 목격자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대피 전에 수감자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최종 처형은
외부 증인이나 공식 기록에 주석이 달리지 않은 채 수용소 고위 지휘부의 직접적인 감독에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경우 시신은 추후 신원 확인을 위해 즉시 화장되었습니다. 1945년 1월 17일 수용소 행정부는 대피 계획을 시행했습니다. 5만 6천 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아우슈비츠와 그 부속 수용소를 조직적으로 대열지어 떠나야 했습니다. 대부분은 아직 걸을 수 있다고 판단된 남녀였습니다. 수감자들은 5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그룹으로 나뉘어 그로스로젠, 부헨발트, 마우트하우젠과 같은 서쪽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행진은 혹독한 환경 때문에 나중에 죽음의 행진이라고 불렸습니다. 수감자들은 영하의 기온 속에서 옷도 거의 입지 않은 채 충분한 음식이나 휴식 없이 걸어야 했습니다. 멈춰 서거나 탈진하여 쓰러지거나 집단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한 사람들은 무장 호위대에 의해 현장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이 행진 동안 9,000명에서 15,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SS 대원들은 떠나기 전에 남은 기록을 신속하게 파기했습니다. 사무실은 비워지거나 불태워졌습니다. 남은 경비병들은 대피가 완료되는 대로 수용소를 떠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일부 고위 장교들은 피난민들 사이로 탈출하기 위해 사복을 입었습니다. 소수의 의사와 행정 직원들이 대피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아무런 도움 없이 그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945년 1월 27일 붉은 군대 제1우크라이나 전선 부대는 조직적인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52행침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친위 대원들은 이틀 전에 이미 도주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 처음 진입한 소련군 부대는 몇 시간 동안 텅 빈 막사를 순찰하다가 아직 살아있는 수감자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건물은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지만 다른 건물들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총 약 7,000명의 수감자가 석방되었으며 대부분은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아우슈비츠는 부분적으로 붕괴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가스실과 화장터는 폭파되었지만 많은 시설은 여전히 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옷, 소지품, 흩어진 종이, 얼어붙은 시체, 그리고 최근 처형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비르케나우 지역의 막세는 여전히 개인 용품들이 남아있었고 병원은 시체로 가득했습니다. 부패 냄새가 끊임없이 났습니다. 소련 의사들은 가장 심각한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고 야전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당국은 발견된 것들을 시각적으로 기록했고 현장 통제가 확보될 때까지 언론의 출입을 지연시켰습니다. 해방 후 몇 주 동안 소련과 폴란드 조사팀은 수용소를 체계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증거인멸 시도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이송기록, 수감자 회계 장부, 아우슈비츠와 베를린 간의 내부 서신을 포함한 다량의 온전한 문서를 회수했습니다. 숨겨진 창고에서는 수톤에 달하는 빽빽이 들어찬 머리카락, 약 37만 벌의 남성 정장, 80만 벌 이상의 여성 의류, 그리고 신발 더미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칙과 보철물, 안경, 그리고 라벨이 부착된 조리 도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너진 화장터의 구조는 돌 하나하나를 하나하나 조사했습니다. 유해를 이용하여 화장로를 가상으로 복원하여 그 크기와 용량을 기록했습니다. 사람의 재로 가득 찬 구덩이가 확인되었고 식별 가능한 유골도 발견되었습니다. 비르케나우의 동토층에서는 집단 무덤이 발굴되었습니다. 가스 학살 당시 희생자들이 몸부림쳤음을 보여주는 못 자국이 있는 내부 벽이 발견되었습니다. 열차 운행 경로를 보여주기 위해 내부 철도 시스템의 일부가 보존되었습니다. 해방된 수감자들의 증언은 의료팀, 통역관, 그리고 NKVD 장교들에 의해 수집되었습니다. 이러한 진술서와 발견된 물건들은 크라쿠프와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용되었습니다.